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통감조료 제4강으로 사마원공의 사평에 관한 것입니다. 사마원공의 사평이라 하는 것은 사마원공이 자칫 통감을 서술하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과 논평을 덧붙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일종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귀감을 논지로 밝혀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말하는 사마원공의 논평이란 무엇을 말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하는 논평은 천자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대부를 공식적으로 제후로 합법적으로 인정해 줬다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여기에 논술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이 합법화되었을 때 가장 문제가 무엇일까? 균형과 질서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균형과 질서의 원칙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한 집안이 아니라 장자가 말했듯이 도적의 집단에 있어서도 균형과 질서가 깨지면 도둑질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이 장자 도척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 세계에서도 균형과 질서의 원칙이 깨어져 버리면 그 동물 세계의 역시도 혼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심지어 이 개에게도 질서를 위하여 뭐가 있느냐? 개에게도 오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에게 있어서의 오륜이란 뭐냐면 군신유의라고 하는 것이 개에게 적용되면 개에게도 우두머리가 있고 추종자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에게도 부자유친으로서 가족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비별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난잡한 사람을 개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라고 하는 것은 생식을 위할 때만 교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에게 있어서의 부부유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는 같은 한 배에서 나온 새끼라도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유유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개 한 마리가 짖으면 따라서 함께 짖어주는 것이 개들에게 있어서 부모유신인 것입니다. 심지어 동물 세계에 있어서도 균형과 질서라는 원칙에 의하여 개들의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런 동물뿐만 아니라 이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균형과 질서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고 서는 의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질서와 균형을 유지했을 때 반듯한 의자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균형과 질서가 깨져버리면 그것은 의자로서의 가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는 물론이려니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모두 질서의 대원칙은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적 원칙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국가를 통치하는 천자가 이런 질서를 파괴했을 때 야기되는 문제를 사마원공은 중대시하여 논평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마원공의 논평의 주지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원공의 사평은 어떤 구조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가? 모두 보면은 7단락인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마운공이 말하고자 하는 총상, 전체적인 표제, 예와 본분과 정명, 이 세 가지는 총체적인 표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나누어서 제2절에서는 바로 뭘 하고 있느냐? 예의 기강, 그리고 두 번째가 군신의 분, 세 번째가 정명의 대의,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예적에 이러한 명분을 고수한 데서 나타나는 좋은 점, 그리고 오늘날 천자가 처음으로 대부를 명하여 제후를 삼은 데에서 일어나는 폐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결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단으로 나눠보면 7단락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수와 미를 제외하고 나면 예의 기강과 군신의 분과 정명의 대의는 바로 앞서서 말한 이건 의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5단락과 6단락은 뒤에서 말하고 있는 이건 논증인 것입니다. 이 논증은 바로 옛사람들의 잘한 점과 오늘날 사람들의 잘못한 점을 대비하여 이 앞에서 제시한 논의론을 바로 사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 사마운공의 사평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7단락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수미 부분을 잘라내버리면 본론에서는 선이론, 후 논증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살펴보시면,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통감에는 온공알로 쓰여 있지만 사마원공이 역사를 쓰고 황제에게 올릴 적에는 온공알이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신하인 사마광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하여 논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광알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천자지지금 막대여예요. 천자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라는 것은 예보다도 더 큰 것이 없다. 그리고 예라고 하는 것은 이 본분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것이고, 이 본분이라 하는 것은 이름 명제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예돈예자와 분수분자와 이름명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예라 하는가? 하유예요. 기강이 시하라. 여기에서 말한 기강이라는 것은 대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뭘 대원칙으로 잡느냐? 바로 균형과 질서가 대원칙이고 그것이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분이냐? 군신이라 했지만 여기는 상하를 말한 것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이 위계질서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군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의 위계질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이름이냐? 공후, 경, 대부라 하듯이 이 말을 바꾸면, 공자의 말씀으로 이 말을 바꾸면 부, 아버지는 아버지답다라는 아버지, 그리고 자식은 자식답다라는 거, 그리고 임금은 임금답다라고 하는 거, 신하는 신하답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괄적인 3대 표제를 세워놓고 뒤이어서 논리로 전개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사해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광대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광대한 사해의 드넓은 것인데 한문으로 하니까
사해의 광대한 지역과 수많은 그곳에 살고 있는 녹조 백성들의 수많은 민중으로서도 자, 천자라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지혜롭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재여 일어나야 이 한 사람인 천자와 통치자에게 제재를 받아가지고 수유 전륜지력과 비록 연희 사람보다 뛰어난 힘을 가진 자와 세상에 그 어느보다도 더 높은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수유 비록 가졌다 할지라도 막불분주의 복역자는 모두 그 한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을 위하여 복역 일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기비 이래위지 기강제야. 이것이 어찌 예라고 하는 것으로서 기강을 삼아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라는 질서는 무엇을 낳게 되느냐? 먼저 글로 보면 통과 솔, 통솔, 그리고 제재와 다스림을 낳는 것이다. 이게 기강의 효과다. 이것이. 바로 이 예의 기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천자는 삼공을 거느리고 삼공은 제후를 아랫사람으로 거느리고 제후는 다시 경대부를 거느리고 경대부는 사서인을 다스리면서 바로 이렇게 상하의 개념은 뭘 유지해 주느냐? 무엇이 균형이고 무엇이 질서냐? 바로 위에 있는 귀한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군림한다. 귀한 사람으로서 천한 사람에게 임하고 천한 사람은 귀한 사람을 받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상지사하는 귀의 임천을 받고 말하면 상지사하가 된 것입니다. 귀한이가 천한이에게 임해서 이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은 요 신복지 운수족하고 바로 이 신복을 상자에다 넣었죠. 상위 개념. 사람의 심장과 복부에 중요한 것을 바로 중요한 것이 손발을 움직이는 것과 같고 한번 유자를 더 새기면 또 무엇과 같느냐? 나무로 비유하면 이건 사람의 몸이고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의 뿌리가 가지와 잎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일이고 또 바로 천한 사람으로서 귀한 사람을 받든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지사상인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위를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한 몸으로 말하면 유수족지위 신복하고 손발이 마음과 이 복부를 보호하고 나무로 말하면 지엽이 그 뿌리를 덮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해서 상하간이 나무의 뿌리와 가지의 잎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균형과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통솔과 제어와 다스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후에 바로 이러한 질서와 균형에 의하여 연후에 능히 상하가 상보하여 위아래 사람이 서로를 보존하면서 균형의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치안이라 나라가 잘 다스려주고 편안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천자의 직책이라는 것은 얘보다도 더 큰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천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바로 이런 기강의 질서와 균형의 원칙을 버릴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의하여 이루어지느냐? 바로 본분이자 분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기에서 다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항이 서역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문항이 64개의 주역을
사례를 편찬하는 가운데 주역책을 처음을 열면은 어느 꾀가 나오느냐? 건곤꾀가 나온 것입니다. 주역의 첫 꾀가. 그래서 제1꾀가 건꾀, 제2꾀가 곤꾀. 이 건곤으로서 수를 삼았다가 첫 꾀를 삼았다 이 소린 것입니다. 64개 가운데 첫머리를 삼았는데 공자께서 거기에 대한 개사를 붙입니다. 12개 하나에 개사 첫 편에 뭐라고 쓰셨느냐?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이요라고 할 때에 여기에 천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를 말하는 것이고 건곤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늘과 땅이라는 자연계가 높낮이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자연계에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상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주역에서는 건꾀와 곤꾀로 가지고 건곤의 차선을 정해놓은 것이다. 두 번째, 비고이지는 자연계예요. 자연계가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이런 비고로서 이 베풀어져 있으니 그 모습이 나열되어 있으니 여기는 귀천은 주역이에요. 그럼 높낮이를 뭘로 잡았느냐? 주역은 6효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건꾀인 경우를 보면 이와 같이 위에도 건꾀 아래도 건꾀해서 두 개가 합해져서 건꾀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귀천이 뭐냐? 5효는 임금의 자리이고 2효는 신하의 자리예요. 그리고 상하로 나누면 위에 제상자와 제하자로 쾌가 나뉘어요. 이게 귀천이에요. 자연계의 비유고가 높낮이가 베풀어져 있기 때문에 주역에도 효의 자리에 귀한 임금의 자리와 천한 신하의 자리가 있다 이 소리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군신지위는 군신이라고 하는 위라고 하는 것은 상하의 위계질서라는 말이 위자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유천지지 불가역이 아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뭔 뜻을 담고 있냐면 인간 사회의 상하의 위계질서라 하는 것은 천지의 변함이 없는 하늘과 땅이 위에 있는 하늘이 아래 내려올 수 없고 아래에 있는 땅이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원칙처럼 불변의 원칙과 같다라는 것이 인간 사회의 원칙은 자연계의 불변의 원칙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계의 불변 원칙과 같은 인간 사회의 질서와 원칙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너뜨렸다면 그것은 땅이 하늘 되고 하늘이 땅이 되는 격이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절대 불변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춘추에서는 억제후하고 제후들을 억누르고 존주시라야 주시를 높이기 때문에 명분을 바로잡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제후를 억제하고 주시를 높인다라는 것은 군신주의를 밝히려고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왕인이 숨이나 천자의 사신을 왕인이라 하는데 천자의 사신이 아무리 벼슬이 미천하나 서워 제후지상 하나니 제후 위에 서열을 둔다라는 것은 뭐냐? 마치 예를 들면 중국의 사신이 별 볼 일 없는 벼슬이라 할지라도 조선의 국왕이 절을 하고 위로 모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천자를 대신한 천자로 모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걸로 보면 춘추를 쓰신 바로 공자께서를 성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로 보면 공자께서
성인인 공자께서 군신의 지음이라는 것은 상하의 위계질서에 미상불 곤곤여라. 일찍이 공자께서 곤곤한 마음을 쓰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춘추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공곤이라는 것은 한 유향전에 충신은 겸묘, 아무리 농촌에 있을지라도 충신은 겸묘라도 불망곤하니 오히려 임금을 잊지 못하고 있나니, 그게 공곤이란 뜻이다. 공곤이란 말을 다르게 하면 근근이라는 말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위 혁명이라고 하는 거, 왕조가 바뀌려면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제왕의 자격인데, 걸주와처럼 절대적인 폭군, 탕무와 같은 절대적인 임금, 이런 제왕 조건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갖춰져서 훌륭한 임금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민심의 향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기지 천명지, 사람이 모두 그에게 찾아오고 하늘이 그에게 명하는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이 소리인 것입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진 것입니다. 제왕의 자격으로서의 조건과 2차로 민심의 향배, 이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 걸주처럼 이렇게 주처럼 포악한 사람이 있고 문왕처럼 훌륭한 인이 계셨지만 그 당시에 은나라의 백성들이 문왕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천명이 부여되지 않으니까 문왕은 정벌을 나서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갖췄을 때 무왕은 정벌을 나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군신지부는 군신의 상하의 위계질서인 넘지 못할 선, 이게 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절개를 지키고 죽음으로 엎드릴 뿐이다. 이 때문에 애라고 하는 것은 분수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이론의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명은 뭐냐? 예라는 것은 이처럼 귀천을 논변하고 친소를 차례로 서열하는 것이며, 모든 물건들을 딱 제재하고 클 건 크고 작을 건 작고 앞에 세울 건 앞에 세우고 뒤에 세울 건 뒤에 세우고 모든 일을 제정하나니, 이럴 때 비명이면 불조요, 딱 이름이 아니면, 바로 이 존재가 아니면, 다시 말하면 정명주의를 가장 잘 말씀하신 게 공자님의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답다라는, 바로 군신부자가 이 명자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제가 아니면 그들의 신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 다시 말하면 존재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기는 뭐냐? 임금에게는, 아버지에게는 거기에 따른 기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구가 아니면, 비기면 이건 나타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값을 나타낼 수 없다. 그러면 이 그릇이란 뭐냐? 이건 실상이에요. 정명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존재의 실상을 밝힌 것이 정명주의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임금은 임금답고, 이게 존재가 가지고 있는 실상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이 명제하고 바로 이 이름이라는 값으로 모든 것에 대한 명명을 하고 그릇을 가지고서 임금과 신하, 이런 위계질서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상하의 차서가 찬란하게
윤이 있다 이 말은 질서가 있다 이 소리예요. 차례가 있단 말은 질서가 있으니 이것이 예의 대경이다. 만약에 그 이름값과 그릇이 이미 사라져버린다면 예라는 것은 어떻게 홀로 존재할 수 있느냐. 알맹이가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맹이인 정명주의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보자. 예적에 중수구예라고 하는 위나라 대부가 유공의에 위나라에 큰 공로가 있어가지고 상으로 위나라에서 읍을 주자 시급을 마다한 것이에요. 저는 이런 읍이 좋은 게 아니라 정발령위원을 임금이 말을 꾸미는 말 장식을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속한 말로 말하면 값으로 치면 말 장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값이 나간다고. 자, 예를 들면 이 발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발령은 말의 장식인데 제후가 사용하는 것이에요. 반이라는 것은 이 반자로 음을 읽는데 반이라는 것은 말 갈기 위에 일종의 수식이에요. 그리고 령이라는 것은 말 가슴 앞에 꾸민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발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현재로 보면 무엇과 같으냐. 청와대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1호차 앞에 붙어져 있는 봉황과 무궁화와 같은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공이 있어가지고 나는 다른 것보다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 앞에 휘장만 달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 휘장이 값이 나가느냐? 별것도 없는 거예요. 차를 달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공자가 뭐라 했느냐. 이에 불여 다여지읍이라 하시니 임금만이 쓸 수 있는 것은 절대 줄 수 없다. 차라리 많이 주는 음만 갖지 못하다. 그에게 차라리 많은 시급을 줘라. 이렇게 말하시니 유명역이는 불가이 가인이요. 공자가 이런 말 한 뜻은 뭐냐. 바로 이런 명분. 제후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물건. 제후가 사용할 수 있는 기구라는 거. 이것은 불가이 가인이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군지소사야라. 이건 임금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맡은 바다. 만약에 이런 것이 사라져버리면 정치가 사라지면 나라는 따라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한 예가 있고 정명주의 한 예고 두 번째로 논어에 나온 것으로 위나라 임금이 공자를 기다리면서 맞이하면서 정치를 하려 할 적에 공자께서 가장 위나라에 뭔 정치를 먼저 하려고 했느냐. 정명을 먼저 하시려고 하시니 그래가지고 뭐라고 공자 말씀하셨냐. 이 명불정정.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백성들은 손발을 둘 수 없는 거라고. 이 말은 뭔 말이냐. 원칙과 균형이 깨져버리면 사람들은 그 어디에 기준을 놓고 살 수가 없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이 두 가지 예로 우리는 보면 발령은 소물야로되 발령이라는 천자의 그 꾸민 거, 말을 꾸미는 꽃비 줄은 별거 아니에요. 하찮은 물건이지만 공자께서 이것을 아끼셨고, 정명은 쇠무야로되 정명주의라 하는 것은 별일도 아니겠지만 이 공자 선지는 공자가 이걸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 명기기란이면 이런 명분과 그릇이라고 하는 그 특정인에게 사용될 수 있는 기구가 이미 혼란되어 버린다면 이건 상하간이 서로 안전하게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수라 하는 것은 이 이름보다 정명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마원공은 주나라 천자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잘못이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제시한 것이 예돈예자와 본분이라는 분자와 정명주의라는 이름명자 세 개를 가지고 주나라 천자는 이 세 개의 이름을 모두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5강에서 이어 남은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